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은?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을 좀 꼽았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제 출마를 선언했어. 잠시 후 3시에 출마 선언한답니다. 3시에 한다는 거고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친윤의 색깔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어요. 원희룡 전 장관은. 그래서 나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가 뭔가 이제 좀 흥행 요소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출마하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서 뭔가 새롭게 이 지금 상당히 그동안 위축돼 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뭔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린다라는 의미에서 뜬 인물로 일단 꼽아왔습니다. 예.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요.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꼽았습니다. 왜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당 대표로 출마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적재적소에 자기 발언을 해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몸값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어젠가요 그 갤럽 조사했는데 그 호감도 차기 대권 호감도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파제 싸움 하지 말고 품격 정치하자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제 다음권 경쟁 과정에서 적절하게 멘트를 날리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계속 조금씩 올려가는 것, 점수를 따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숫자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발표된 호감도와 동시에 비호감도까지 조사된 결과 아닙니까? 네. 근데 물론 모세훈 시장이 1등을 하겠지만 2등, 3등하고 보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압도적 1등은 아니더라. 뭐 거기까지 좀 덧붙여드리고. 자, 금주의 진인물 최창렬 교수. 예, 저는 그 김준혁 의원이 이제 총선 기간에 그 이대성 성상납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사과를 했었거든요. 사과까지 했었죠.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잘못됐다고 이번에 이제 이대 측에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고소를 했어요. 맞아요. 예, 김준영 의원이.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되기 전하고 지금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같은 사안인데 그때 사과를 한 것은 무엇이며 또 지금 고소한 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 생활 하는데도 이게 두고두고 이제 꼬리표를 달고 다닐 것 같아서 아무튼 이번 주는 좀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준영 의원을 뽑아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해방 직후 뭐 미 군정기 그렇죠. 이 시기에 이화여대가 뭐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니 그렇죠. 미군 장교들을 상대로 뭐 그런 논란 아닙니까? 낭낭 클럽이 있었고 거기서 이대생들이 이제 뭐 동원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나름대로 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어디 이제 그 논문인가 어디 한 줄을 이제 인용을 그 당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설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환란 전 이대 총장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 역사학적으로 친일 논쟁이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친일이다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제 근거가 희박한 건 희박했죠. 김준혁 의원이 이제 제시했던 거는 아마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게다가 선거 도중에는 사과하더니 맞고서는 또 뭐냐? 그게 이제 더 핵심인 거죠. 예.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저는 정치인은 아닌데 정치적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고 있는 박세리 골프 선수를 꼽았습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때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집안 싸움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세리 아버지 얘기인데 잘못해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건 정말 사태가 점점 확산된다. 이런 정치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박세리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 안타까운. 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바람입니다. 자, 그 정도 언급하고요. 원희룡 전 장관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윤상현 의원 이미 선언했고 조금 아까 1시에 나경원 의원 선언했고 조금 이따 2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선언하고 조금 이따 3시에 글쎄요.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3명이 하는 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4파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뭐 좀 뭔가 각축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일까요? 저는 뭐 최종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친윤 비윤 구도로 이제 처음에 잡히는 것 같은데 물론 영남 당원이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룰이 당심이 80%가 되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낙승한다 압승한다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냐에 따라 다를 텐데 결국은 아무리 영남의 당원들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이 아무래도 지금 비윤이나 반윤 쪽으로 이제 자리매김되는 상황이라서 당정 관계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전향적인 발언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당장 오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기자들 질문에 오늘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게 민심이기 때문에 영남 당원들도 결국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글쎄 결선 투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선 투표가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 그렇게 봅니다. 최준 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한동훈이 대세론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만은 그 역할을 저는 결정적으로 한 건 아이러니하게 되는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라고 봅니다.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 출마했더라면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어대한도 깨질 수도 있고 대세론도 흔들릴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전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그 유승민이 더구나 지금 이번에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민심이 지금 20%가 지금 반영됐는데 민심에서 1위가 지금 유승민이었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출마를 해가지고 한동훈하고 비윤 간에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했다면 아마 한동훈 입장에서는 협공을 당할 수 있다. 네, 친윤 그룹으로부터 혹은 비윤 그룹 협공을 당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가 있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유승민이 불출마하는 바람에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뭐 1등한 숫자 그런 그 조사도 있습니다만은 네. 당원 상대 조사에서는 꼴찌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영향을 못 미쳤을 거요 나와도. 유승민 전 의원이 워낙 지금 보수층에서 네. 인정을 못 받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오히려 일반 국민에서 1등을 한 이유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찍었을 거예요. 분석들 많이 하죠. 네.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판이 좀 상당히 달라지 않습니까? 나경원이라든지 말이죠. 원희룡 출마하면서 대세론이 한동훈 대세론은 쉽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심이 20%는 절대 무시 못할 숫자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되더라도 큰 표차로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한동훈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승민이 나왔다면 한동훈을 집중 공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니 뭐 안 나온 사람 얘기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가지로 가벼운 게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그러니까 강조를 지금 드립니다. 뭐 전반적 분위기는 어대한 분위기인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 그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룰을 당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도해가지고 당원 100%로 바꿨어요. 바꿨죠. 첫 번째.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당시 전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니까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뭐 이러이러한 과정을 그렇죠. 통해 김기현 대표를 세우는 일련의 뭐 공작스러운 조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3월달 전당대회. 예. 근데 그럼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말 없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게 결국 핵심인데 전 그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여권의 그 무능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들도 민심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거기에 안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지난해 3월만 해도 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 작년 3월과 올해 지금 이 상황은 물론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아있고 살아있는 권력이고 영남의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긴 거의 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네,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나경원은 자꾸 지금 본인의 입으로 제2의 연판장이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을 팔거나 줄 세우거나 이런 건 제2의 연판장 사건이 다시 일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자기가 당했다 근데 그거죠. 연판장 사건이라고는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사인해서 뭐 서명해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경원이 얘기하는 제2의 연판장이라고는 형식만 달랐을 뿐이지 윤 대통령 윤심이
또다시 작동하는 게 아니냐. 작동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 물론이죠. 사인을 저는 보낸 거라 봐요.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꼭 사인만 하는 게 연판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나름대로 비운의 기치를 든 상태에서 나경원이 상당히 좀 오히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좀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띄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또 나경원 의원이 또 저기 이번에 이철우 경북지사하고 홍준표 시장 만나서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러니까 물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만 네. 비윤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자리매김이 됐는데 나경원 의원은 점점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전 친윤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완전 친윤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애매하게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안 지난 상태에서 게다가 의석도 부족한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경선에 어느 누가 공개적으로 저는 비윤입니다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잠시 후 2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과 당은 한 몸입니다 소리를 할 것 같아요. 하긴 하겠죠. 안 할 예.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친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 오히려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이 지금 당내 조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또 비윤 반윤을 기치려면 또 대통령하고 각을 재하게 되기 때문에 방금 최창규 교수 말씀대로 이번 다음권 지사들은 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마치 친윤인 것 같은 제스처를 좀 보였지 않습니까? 10초라고 다른 모든 하는 후보들 설이 애매모호한 10초라는 설이 있죠. 제스처를 통화 시간이 10초라는 있죠. 설이 있던데. 야, 뭐 잠깐 얘기하고 뭐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그 통화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원희룡 전 장관은 만났다는 거고 네. 대통령 만났다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한동훈 위원장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거예요. 대통령과 한 몸이다는 얘기를 할 텐데 예. 구체적인 이슈에서 약간의 이제 결이 다른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죠. 최상면 특검이라든지. 그것도 경선 끝난 다음이 아닐까요? 일단은.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음. 다 전부 말은 비윤이라고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계속 강조하고 윤심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묘한 표현이지만 네. 당이 주도해서 대통령의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뭐 이런 말.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얘기가 될 수 양쪽을 다 이제 양수 겸장이 될 수 있겠는데 예. 이 구체적인 이제 그 어떤 디테일한 면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들 질문이라든지 이럴 때. 근데 저는 두 사람이 뭐 10초든 5초 동안에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는 상당히 의미를 둡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굳이 지금까지 페이스로 보면 통화를 먼저 할 지금 상황이 아닌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안 받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그게 상당히 거리감을 두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의 보험성 통화를 좀 한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대세에 영향은 없지만 꽤 의미 있는 포인트다. 10초의 통화든 몇 초의 통화든 그 예. 양쪽의 두 사람의 통화가 나머지 후보들도 뭐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다 했대요. 네, 다 했습니다. 물론. 그건 어찌 보면 기본 예의 아닐까요? 대통령에 대한 집권 여당의 대표로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전화 통화 해야죠. 정도는 해야죠. 저는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당권 도전하는데 대통령과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한동훈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상황을 보면 안 받을 수도 있죠. 한 번도 안 만난 데다가 통화를 안 받으면 대통령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나는 한동훈은 절대 아니다라고. 그럼 그게 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예. 반대로 한동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윤 대통령 생각할 때. 예. 그럼 이제 만약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고 전화도 안 받는 상황이었다. 예. 그러면 대통령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고요. 예. 양쪽을 다 생각했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수밖에 말씀드린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대통령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성 통화라고 하는 게 은근히 서로 견제하고 불편하지만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물론이죠. 통화를 하는 거. 아니 그래서 굳이 의미가 뭐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 윤석열이 아니라도 우리 인간 일반 시민 사회에서 사인들도 똑같아요. 그거는 일반 인간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굳이 전화 왔는데 안 받고 이런 거 완전 적대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건데 네. 그렇게는 안 했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판이 벌어지면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봅시다. 윤상현 의원 공천 못 받아서 몇 번 무소속으로 나가서 되고
결국 이제 5선거지에 오르니까 바로 대표 도전 나가죠. 나경원 의원도 지난번에 대표에 나가려다가 연판장 돌려서 주저앉히고 하여튼 뭐 어렵게 공천 받아갖고서 당선. 이번에 또 그 출구조사 예측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나오다가 아주 힘들게 이겼죠. 되자마자 또 대표 나오죠. 원희룡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서 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찌 보면 윤석열 이제 후보 확정 이후에 탁 붙어가지고 이제 완전 붙었죠. 장관 되고 네. 그다음 인천 계양에 또 나가겠다 해갖고 또 떨어지고 그러더니 또 판이 벌어지니까 또 뛰어들고. 참 정치하는 분들은 가만히 못 있나 봐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요, 이번이 전당대 4번째 출마입니다. 맞아요. 원희룡 전 장관도 3번째고요. 윤석열 의원도 지난해까지 2번째고. 하여튼 이분들이 그래서 다들 뭐 국민의힘에는 소중한 자산들이지만 좀 식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분들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래도 어쨌든 아직은 좀 참신한 맛이 있는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분들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참 큰 파란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뭐 사람 권력 관계가 한순간에 바뀌는 건데 대표적인 경우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법무장관이시고 비대위원장이시고 총선 진두지휘하고 하더니 둘이 다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또 확 돌아서서 말이죠. 본인이 가까워질지도 모를 일이죠. 자기 총선 끝나면 인생이 꼬일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꼬이고 있어요. 있는 거예요. 네. 1시 32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조금 주춤해진 모습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당진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당진에서 서해대교 사이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연풍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양평 쪽으로는 충주분기점 일대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더 가서 감곡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한강대교부터 정체 길어졌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서강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반포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 청문회에서 말이죠. 예. 대통령과 지난해 8월 2일 날 통화했느냐라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그건 회수에 통화를 잘 안 했는데 했습니다 하면서 그건 회수에 관련된 거다. 외압에 관련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저기 나중에 이제 또 신범철 전 차관이 뭐 실수다 이런 이제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한 것 같아요. 회수에 관련된 거다. 회수라고 하는 건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다시 가져갔다. 군이 가져간 그거죠. 그걸 군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갖고 왔는데 예. 그 부분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국방부 고위관리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속 통화 내역은 나오고 있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직접 사실상 시인한 건 처음입니다. 예. 이건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컸다. 그러니까 신범철 전 차관은 대단히 당황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핫했다기보다 핫한 겁니다. 어쨌든
이번 그 최상병 순직 그 사망 사건 예. 사건에 굉장히 큰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최상병 네. 관련 특검법 처리 그 이전에 입법 청문회 요 얘기 조금 이따 좀 네. 짚어보고요.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이미 언론에 뭐 충분히 보도됐습니다만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아버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집안의 큰 어르신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영남 남인들의 이제 예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현대를 뭐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말하자면 뭐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기 때문에 극존칭을 쓴 게 무엇이냐 잘못이냐는데 근데 아무리 이게 아부의 극치라 해도 뭐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거 좀 너무했고요. 근데 저는 강민구 최고위원이 나이가 혹시 얼마 동갑이래요. 네, 동갑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대표. 1964년생 동갑인데 과거에 이제 김대중 김영삼 시절에 이제 간혹 뭐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요즘 시대에 무슨 뭐 누구의 아버지 뭐 큰 어른 이런 표현들은 뭐 적절치 않고 거부감만 저도 이거 적어 왔는데 예. 하도 그야말로 논할 가치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꼽은 게 이거였어요. 난민예법, 핸델, 음악의 어머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해명 아닌 해명. 예. 그러다 제가 이거 얘기 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걸 적당히 넘어가면 또 다른 더 아부의 극치 발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심했죠. 어쨌든. 이게 예. 이재명 대표한테 독을 타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이런 발언이 네, 그럼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죽이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죠. 자기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강민구 최고는 자기가 살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당직이나 이제 유지하고 이런 예. 거지.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래서 동의 안 이재명 대표도 뭐 측근들한테 제발 좀 말려달라 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려달라 말들.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야죠. 화를 내야죠. 이거. 이거 안 돼요. 그렇습니다. 참. 자, 조금 아까 언급했던 국회 법사위 지금 뭐 단독으로 열고 있는데 청문회를 했고 장관부터 사단장부터 줄줄이 다 불려 나와서 그러나 뭐 지금 수사받고 있으니까 선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몇 있었고 몇 사람은 그냥 발언을 했고 네. 물론 대부분 그 야당 의원들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추궁하듯이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지만 답변에서 지금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두 대목입니다. 하나가 신범철 전 차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그 수사 기록 회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또 하나는 뭐 단시 그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인가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예, 유재은 관리관이 그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고 그 직전에 대통령실 비서관은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 통화에서 그 법무관리관이 언급하기를 대통령실에서 말하기를 경찰에서 당신한테 전화가 갈 거다라고 말했다라고 자기는 들었다라고 네. 그 역시 이제 그럼 대통령실이 경찰과 사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 이 딱 두 대목이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이 극구 말을 회피했지만 대통령의 연루 사실을 거의 입증해내는 두 대목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일부 언론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그 청문회를 그 무슨 여야가 합의 안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팩트가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현재 이 차상병에 관련된 이 문제는 피할 도리가 없어요. 게다가 특히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팩트에 관련된 거니까 그 통화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가 통화한 거, 대통령 참모들과 그 국방부 관리가 통화한 거, 경찰이 통화한 거 이게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같은 날. 그리고 나서 8월 2일 날 지난해 8월 2일 날 저녁 7시 좀 넘어서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해 가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예, 여러 가지 예. 통화가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정황으로 볼 때 대통령실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통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수사에 어떤 형태든 관여했다라는 그 생각하기가 충분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대단히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현 법무관리관이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상. 이게 처음이죠. 이 시인한 거는. 근데 이거는 청문회가 무슨 여야 간의 정쟁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를 이전에 이 자체가 뭔가 자꾸 이 이제 수사를 좁혀가는 쪽에 상당한 그 모멘텀을 제공하는 청문회라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최상병 특검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이 점점 이제
커져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대통령이 어떻게 못하도록. 다만 이제 이 발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입증은 사실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다가 앞으로 그리고 뭐 지금 이 부분이 뭐 특별하게 녹취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증은 불가하지만 청문회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거부하기에는 상당히 좀 입장이 곤란해진 특검에 대한 특검에 대한 음. 입장이 곤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걸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기에는 많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 청문회 끝나자마자 네.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시켰다. 그렇게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논평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물론 그 효과적으로 증인의 진술들을 끌어내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2건 이런 걸 잡아냈다는 그렇죠. 점에서 그래서 곧바로 법사위도 통과시켜버린 거고 네. 이제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킬 거고. 근데 어떻게 야당만로 단독 국회를 했는데도 증인들이 또 다 나갔어요. 요새는 분위기가 안 나가면 소환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버틸만도 한데 일단 뭐 어찌 됐든 중요한 증인들이 다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꼬투리가 잡히거든요. 잡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상당히 정부 여당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지금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제가 증인 선서 거부를 또 몇 명이 했어요. 예, 했는데 그것도 전 특검의 명분을 높이는 것 같아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예. 권리죠. 법률적 권리죠. 권리가 되기 때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그런 어떤 법리적인 얘기를 할 때는 아니거든요. 이 사안 자체가. 그것도 뭔가 당당하게 안 보이고 뭔가 그래서 어쨌든 특검의 명분을 상당히 높인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그렇게 전 분석을 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뭐 지금 7월 달이면 뭐 특검 최상병 사건 지금 일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7월 19일이니까. 네, 7월 19일에는 그 전에 지금 야당은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다시 또 행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논리 연상선상에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없죠. 안 할 수 없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보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여론이 높으면 그때 가서 자기가 먼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특검을 거부할 거고 근데 이게 특검을 거부하면 이게 다시 이제 넘어올 거 아니겠어요? 국회로 재결에 들어갈 텐데 이게 가결이 될 거냐. 근데 당장 이게 국회 열리자마자 이게 가결이 돼서는 뭐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품위각산 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나온 사람들의 지금 이 스탠스와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묘하게 아주 이게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이따 3시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발언이 대단히 전 궁금한데 이 사안에 대한 한동훈은 2시입니다. 아 2시입니까? 원희룡이 원희룡 3시고요. 3시고요. 한 시간 간격으로 하니까 아마 그게 상당히 지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아마 국회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재결로 들어간 말이죠. 가결 부결을 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아무튼 8월 2일 날 통화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을 전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 없다 이거 네. 다른 거다. 뭐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논리가 좀 통하겠습니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왜 좀 심각하냐면 7월 19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점은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가 될 거란 말입니다. 아, 전남도 23일이죠. 네, 7월 23일 그러니까요. 네. 7월 23일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근데 그건 민주당이 며칠 날 통과시키는지에 그렇죠. 따라 다르죠. 네, 그렇긴 한데 낮췄다. 대충 아마 이 즈음이 될 것 같아요. 7월 23일 전후가 될 가능성도 이때쯤이면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으로 해서 지금 내부의 의원들 간의 예. 대결이 극에 달할 텐데 이때 반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2021년도 6월 달에 그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그때 이준석 그 후보는 아주 이 대통령과 다른 쪽이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걸 꼭 그렇게 무조건 이제 이 당심 영남당 영남 당원들 네. 그쪽으로만 가는 게 유리하다고는 장담 못한다 이게 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의외로 이제 그쪽에 반듯한 말을 하는 후보에게 민심이 쏠리고 지지율이 높아지면
영남 당원들도 이 사람이 이래야 정권 재창 가능성이 높다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윤심으로만 가야 된다라고만 하는 쪽인 것 같은데 대체의 분석도 전 그 말에 그렇죠.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리고 오늘 2시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출마회견. 이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상병 문제나 이런 사안들도 본인이 얘기하겠다는 거 입장을. 그러면 오늘 세 사람이 출마 선언한 이후에 내일부터는 아마 최상병과 관련된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당권 주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 중에는 상당히 윤 대통령은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는 또다시 이게 파문이 일어나게 되고 지켜봅시다. 여권 내부에 지켜봅시다. 발단치 않을 그 거라고. 가능성 얘기할 수 있는 이미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한동훈밖에 없는데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죠. 나경원이나 저기 윤상현이나 원희룡에는 제가 장담컨대 절대로 대통령실과 다른 결의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제3여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조금 우리의 반반이긴 한데 3명의 의원 절대. 한동훈하고 같이 나갔던 최고위원들 3명이 또 바로 어떤 발언을 글쎄 그 사람들 최고위원은 그 트랙이 다르니까. 후보 넷 중에서 저는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절대로 최상병에 대해서는 특검하지 말자고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럼 최상병 문제를 놓고도 당 이제 갈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한동훈은 두고 봐야지 할 것 같고 약간의 근데 저는 약간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 진전된 바로는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내놓을 것 같아요. 완전하게 똑같게 이거 무조건 공수처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간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의미가 없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전히 나이브한 건지.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걸 다 그 구도를 꿰뚫고 그럼요. 제 1번으로 이 최상병 특검 청문회를 하고 제 1번으로 최상병 특검을 그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권의 안에서도 가장 아킬레스건이다라고 하는 거를 읽고 제일 앞서서 뭐 김건희 여사 건을 제일 앞세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굳이 이제 이걸 좀 밀고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보면 또 그 수사단장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안에서 워낙 신망이 높았던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또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이 지금 이걸 어떻게 그 가닥을 풀어낼까 내지는 고리를 끊어낼까 골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요. 뭐 이 사안의 그 이제 본말을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전공법이 아니면 그냥 어려울 것 같아요. 전공법이라는 거는 인정할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통화 내용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연관돼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이 다 똑같이 맞출 수가 없다고요. 굳이 뭐 죄수의 무슨 뭐 그런 포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거 또 그래서 청문회 하다 보면 이게 나온다고요. 국정조사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도 한다고. 이거 언제까지나 숨기기 어렵다. 그래서 숨긴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 수 있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황이 너무나 그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통화, 참모들과 국방부 관리 통화, 경찰과의 통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재훈 관련된 그런 얘기들. 이게 아무리 그럼 다른 얘기만 했겠냐고요. 그 많은 통화가. 하루에 벌어진 통화들이. 그러니까 최상병 건만 있다면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말한 정면 돌파는 야당하고 한판 붙는 거죠. 근데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도 골치 아프지. 거기다가 이후에 이 문제 끝나는 대로 또 이제 김건희 특검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문제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권은 좀 물러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정면 돌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라는 게 물러서서 받아들여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정면 돌파예요. 그 여론이 사실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건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건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의 위법성을 밝혀내서 탄핵 사유를 삼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렵죠. 그러나 최상병 건은 곧바로 대통령의 위법성 곧 탄핵 사유 야권은 그런 논리를 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겨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우리 전국의 가장 정말 큰 핵폭탄입니다. 이게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정이 될지. 그 총선 과정에서도 그 여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 입에서 아니 대통령이 정부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지 화낸 게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를 낸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것이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느냐 마느냐? 이 논란으로 가면 그게 이제 위법성과 탄핵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화낸다는 게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라는 화냈다는 게 아니고
왜 지금 이 사단장까지 구속을 시키고 이러려고 하느냐라는 화를 냈던 이 주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양쪽에 그 경로의 의미로 이른바 경로. 네. 의 의미가 그러니까요. 다른 거죠. 그게. 아무튼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은 시간을 끌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끌어버려서 1년 동안은. 잠깐 중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나머지 7개 상임위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또 그동안 흘러온 과정과 국민 여론의 동향으로 봐서도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중에 뭐라도 뭐 1년만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전혀 없죠. 아무런 변화 조짐이 안 보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7개를 받느냐 그냥 18개 민주당 다 해라라고 하느냐 요건 남은 것 같죠? 네. 양상이. 그게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예.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7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저 생각이 워낙 간고하고 완고해서 법사위 운영이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라서 그렇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7개를 받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를 좀 따라가는 쪽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이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국민의힘이 말이죠. 그래요? 네, 전 그렇게 봐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공학을 떠나서 의리 뭐 명분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약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말이죠. 그럼 이제 국회에도 보이콧하고 있죠. 상임위 불참하고 있죠. 상임위도 하나도 안 받겠다. 그건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죠.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릅니다만 이 전반적인 이 여권 전체의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두는 게 아니라 예. 있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준 원장 7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뭐 명분상으로 한다면 야당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운영위 법사위까지 모조리 싹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더구나 저는 13대 때부터 왔지만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가 버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도 너무하다 말이죠.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뭐 민주당이 뭐 그렇게 가겠다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 그냥 상임위원장까지 모조리 다 포기해버리냐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나 여당이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18대 0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 그럼 사실상 국회 입법부를 완전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좌지우지한 건데요. 예.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뼈아프고 속이 시리더라도 7개를 받아서 11대 7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또 일부 언론인들은 오히려 18대 0으로 민주당을 주어버리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속편할 거다. 모든 책임을 의정 활동 국회 운영의 책임을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워야 그렇죠. 그게 오히려 다음 대선에서도 유리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그게 일각에 이제 있어요. 명분론인데 거기서 얻는 명분이 일시적인 거고 아마 2년 내내 뼈를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21대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반부에 18개를 다 했죠. 민주당. 예, 다 했는데 아마 지금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받는 것이 훨씬 정부 여당에서 유리하고 그게 18개를 다 가지고 와라. 우리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과하게 입법 권력을 남용한다 이런 걸 예. 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거죠. 추궁한다는 건데 그게 지금 전반적인 아까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그게 별로 약발이 안 맥힐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7개 안 갖고 니들 다 가져라. 니들이 다 폭주했다. 입법 폭주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짜서 역풍이 불게 한다는 건데 지금 그러기엔 이쪽에 이 여권이 갖고 있는 위기가 될 만한 아킬레스건이 그래요. 너무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도 마지막 지켜볼게요. 직진분동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6월 한 달 동안 토요일마다 무기를 만든 사람들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74년간 획기적으로 성장한 K방산의 성과들 짚어보고 있죠. 다음 주 토요일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 육군 참모총장 지내신 권호성 육군협회 회장 모시고 K방산의 미래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조항조의 거짓말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